자, 46페이지 항상성 유지 호르몬. 자, 지금 여기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그런 호르몬 내분비샘, 그 다음에 항상성 유지에 관여하는 것들 굉장히 좀 복잡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단어의 뜻, 개념 정리, 여긴 정확하게 해두셔야 문제를 풀 때 혼동 없이 잘 풀 수가 있습니다. 일단 호르몬이라는 건 우리 몸에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화학물질을 호르몬이라고 한다. 화학물질. 이 호르몬의 특징은 내분비샘에서 생성돼서 혈액으로 직접 분비가 된다. 자, 우리가 내분비샘은 눈물, 그 다음에 뭐 침샘, 눈물 같은 경우는 눈물샘에서 눈물이 나와서 그 관이 있어요. 분비관을 통해서 눈으로 분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외분비샘이라 그러고 내분비샘은 이런 분비관이 없는 걸 내분비샘이라고 해요. 그 눈물이 눈으로 가야 되니까 분비관을 통해서 가. 근데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은 또 이게 또 가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걸 표적기관이라고 하는데 그것까지 가야 돼요. 근데 분비관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혈액을 통해서 우리 온몸을 돌아다니다가 표적기관, 그 호르몬이 작용하는 표적기관에 가서 또는 표적세포에 가서 작용을 하는 거죠. 세포가 모이면 조직, 조직이 모이면 기관이니까 표적기관, 표적세포 비슷한 얘기입니다. 표적기관에서 작용을 한다. 자, 미량, 아주 적은 양으로도 생리작용을 조절하고 결핍증, 과다증이 있다. 척추동물의 호르몬은 우리가 사람 척추동물이죠. 척추동물의 호르몬은 종특이성이 없다. 그래서 다른 종에서도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 자, 종특이성이 없다는 건 뭐 여기 예로 나와 있는 돼지의 인슐린을 사람에게 주사해서 당뇨병을 고칠 수 있다. 자, 돼지 인슐린이 호르몬인데요. 이 인슐린이 부족하면은 당뇨병에 걸리게 돼요. 호르몬인데 이 돼지에 있는 인슐린을 사람 몸에 넣어도 이 사람 몸에서 내 것처럼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 종특이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거부감이 없이 내 몸에 들어와서도 똑같은 인슐린의 작용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당뇨병 환자들이 심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약으로 해결이 안 돼서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그 맞는 인슐린 주사의 인슐린이 돼지에서 채취해낸 인슐린들이 보통 많이 있습니다. 요 호르몬의 특징들, 요 호르몬의 특징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호르몬과 신경, 여기 지금 오른쪽에 보면 내분비계와 신경계가 있죠. 이 신경하고 구분해갖고 잘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호르몬하고 신경. 호르몬의 전달 매치가 혈액이고 신경은 신경세포, 뉴런을 통해서 이동을 하죠. 전달이. 그 다음에 혈액을 통해서 가니까 전달 속도가 느리고 신경계는 신경을 통해서 가니까 당연히 바로 가니까 빠르겠죠. 자, 작용 범위는 호르몬은 넓어요. 혈액을 통해서 온몸에 전달이 되고 신경계는 좁아요. 작용 범위가. 뉴런에 연결된 부위에서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효과는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예를 들면 인슐린이 간에 가서 작용을 하는데 표적기관이 간입니다. 그 인슐린이 간에 분포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근데 신경계는 한번 자극이 딱 전달되고 나면 더 자극이 전달되지 않으면 그냥 끝이죠. 그러니까 효과가 지속적이고 일시적이다. 구분해 주셔야 되고 자, 내분비계의 특징은 표적세포에서만 작용을 하고 뭐 인슐린은 간이다 뭐 이런 표적세포에서만 작용을 하고 일정한 방향 신경계는으로 자극을 전달한다. 자, 요 내분비계와 신경계 비교하는 것들도 요 호르몬의 특성하면서 호르몬 전체적인 거 그러니까 뭐 호르몬의 특성에 대해서 한 문제, 내분비계와 신경계 비교하는 거 한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호르몬에 대한 전체 얘기를 하면서 이 중에 보기 하나씩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보기 하나가 들어가더라도 그게 맞는지 틀린지 알아야 되니까 전체적인 공부는 전부 다 해주셔야겠죠. 자, 사람의 내분비샘과 호르몬, 내분비샘마다 다른 종류의 호르몬을 분비한다. 특히 뇌하수체 전엽에서는 다른 호르몬의 분비를 조절하는 호르몬을 분비한다. 무슨 자극 호르몬이라고 되어 있는 호르몬들이 있습니다. 그런 무슨 자극 호르몬들은 전부 다요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가 된다.
뇌하, 뇌의 밑이라는 거죠. 그렇죠? 시상하부, 간내의 밑에 달려있는 물체다. 앞에 있는 게 전엽, 뒤에 있는 게 후엽입니다. 자, 지금 여기 뭐 시상하부가 있고 뇌하수체가 있고 갑상샘 있고 부갑상샘, 부신, 이자, 정소, 난소. 여기가 전부 다 뇌분비샘입니다. 물론 이자 같은 경우엔 외분비샘도 있죠. 소화액을 분비하니까. 자, 이렇게 뇌분비샘의 위치들 정확하게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뇌분비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들의 종류, 그다음에 하는 기능 이런 것들도 연결해서 꼭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호르몬마다 그 결핍증, 과다증이 있다라고 했죠. 자, 생장 호르몬 분비가 과다하면 거인증, 그 다음에 말단 비대증. 거인증 같은 경우는 보통 그 성장기에 생장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면 거인증이 되고요. 이 말단 비대증은 생장기 이후에, 그러니까 성장기 이후에 20살 이후에 생장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면 말단 비대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거인증은 말 그대로 키가 커지는 거고 말단 끝부분이죠. 끝부분이 커지는 증세다. 그래서 손, 발, 턱 이런 데가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거 생장 호르몬의 과다증이다. 자, 티록신의 과다 결핍이 있는데 티록신은 갑상샘 호르몬입니다. 티록신이 과다 분비되면 갑상샘 기능 항진증이 걸리고 나타나는 증상은 안구 돌출, 체중 감소, 체온 상승 등이 생깁니다. 이 티록신이라는 게 세포 호흡하고 관계된 물질 대사를 시키는 호르몬인데 당연히 호흡을 많이 하면은 체중이 감소하고 체온이 상승하겠죠. 자, 티록신이 분비가 결핍이 되면 갑상샘 기능 저하증, 체중이 증가하고 추위에 약한, 호흡이 잘 안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인슐린 분비가 결핍이 된다. 인슐린이 결핍이 되면 인슐린은 포도당을 간에서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당을 저장하지 못하니까 그대로 포도당 형태로 피로 돌아다니다가 오줌으로 빠져나오는 이런 증세가 생긴다는 거. 과다증 결핍증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많이 시험에 출제되는 빈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억은 좀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여기 뇌 분비샘에 따른 분비되는 호르몬, 그 다음에 그 호르몬이 하는 역할들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단원에서 이제 항상성 유지라는 부분 때문에 지금 호르몬들이 전부 다 배우는 겁니다. 이 항상성 유지는 각각의 호르몬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어디서 분비가 돼서 어디 가서 표적기관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항상성 유지를 문제를 푸는데 좀 더 수월하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뇌하수체 전엽 뇌분비샘에서는 생장 호르몬, 몸이 크는 생장 호르몬이죠. 그 다음에 무슨 자극 호르몬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가 된다.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항이뇨 호르몬, 콩팥에서 수분의 재흡수를 촉진한다. 옥시토신은 분만 시 자궁 수축에 관계된 거다. 분만 시 작용하는 호르몬이다. 자, 갑상샘에서는 티록신이 분비가 되는데 티록신은 세포의 물질 대사 촉진. 그래서 이거는 호흡하고 관계에 있는 거고 이거는 뒤에서 항상성 유지해서 체온 유지에 관계되는 호르몬입니다. 뭐 칼시토닌은 칼슘 이온 농도 감소. 그다음에 부갑상샘에서 분비되는 파라토르몬은 혈장 내 칼슘 이온 농도 증가. 자, 부신의 겉질에서는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분비가 되고 무기질 코르티코이드가 분비됩니다. 코르티코이드라는 거는 부신 겉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들에 붙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부신 겉질에서 당질 코르티코이드, 당질, 포도당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혈당량을 증가시켜 주는 거다. 자, 부신 속질에선 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된다. 속질, 겉질, 속질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전엽, 후엽 구분하듯이. 자, 에피네프린 마찬가지 혈당량 증가랑 관계가 있고 심장박동 촉진, 혈압을 상승시킨다. 자, 이자에선 알파세포와 베타세포가 있는데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이 분비가 되고 베타세포에서는 인슐린이 분비가 됩니다. 자, 글루카곤 혈당량 증가시켜주고 인슐린은 혈당량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식샘,
남자는 정소, 여자는 난소를 갖고 있죠.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정소에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난소에서 분비가 됩니다. 자, 최소한 적어도 지금 현재 이거는 꼭 알아야 된다라는 거는 생장 호르몬, 무슨 자극 호르몬, 항이뇨 호르몬, 수분 제흡수 촉진한다. 티록신은 물질 대사랑 관계 있다. 그 다음에 어, 글루카곤은 혈당량 증가, 에피네프린도 혈당량 증가, 당질 코르티코이드도 혈당량 증가. 혈당량 증가시켜주는 호르몬 요 세 개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인슐린, 얘는 혈당량 감소. 혈당량 증가시켜주는 호르몬은 이렇게 있지만 혈당량을 감소시켜주는 호르몬은 인슐린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지금 별표 쳐져 있는 요 내용들, 이 호르몬하고 기능들은 꼭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항상성 유지. 자, 항상성이라는 거 항상 우리 몸을 일정한 성질로 만들어준다. 그래서 항상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외부 환경 변화랑 관계없이 체온, 혈당량, 삼투압 등의 체내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 이걸 항상성이라고 한다. 자, 항상성 유지의 중추는 간내의 시상하부가 됩니다. 자, 간내의 시상하부가 항상성 유지의 중추다.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항상성 유지는 뇌 분비계, 즉 호르몬에 의한 작용과 신경계에 의한 작용으로 조절이 됩니다. 자, 항상성 유지 원리는 음성 피드백이다. 어떤 원인에 의해 나타난 결과가 다시 그 원인을 억제합니다. 그 결과가 나타났는데 그 원인을 억제해서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작용이 음성이고, 결과가 나타났는데 그 원인을 더 크게 부활시켜주는 건 양성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즉 이거는 결과가 나타났고 그 결과가 원인을 억제한다. 예를 들면 에어컨이 있는데 에어컨의 설정 온도를 24도로 맞췄습니다. 그러면 24도보다 온도가 올라가면은 에어컨이 작동을 하고, 그래서 24도가 되면은 더 이상 실외기가 작동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나타난 결과 24도에 맞춰놨으니까 그 24도라는 결과가 에어컨 실외기 작동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음성 피드백이라고 한다. 음성 피드백. 요 용어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죠. 티록신의 분비 조절. 최종 분비된 티록신 양에 의해 조절 기관이 다시 작용을 받아서 티록신의 분비량을 조절이 된다. 자, 자료 돋보기. 피드백에 의한 티록신의 분비 조절. 자, 시상 하부에서 TRH가 분비됩니다. TRH는 TSH 방출 호르몬입니다. TSH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고요. 그러니까 TRH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상합에서 분비가 되면 TSH를 분비를 합니다. 이걸 방출하는 호르몬이 분비됐으니까 얘가 방출이 되죠. 그 얘가 방출이 돼서 갑상샘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갑상샘을 자극하겠죠. 그럼 갑상샘에서 갑상샘 호르몬인 티록신을 분비를 합니다. 이게 분비가 되는데 정상적으로 잘 작용을 해요. 근데 우리의 체온이 너무 높아진다든지 뭐 이게 과다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이게 과다해지면 TRH 분비를 억제합니다. 그래서 TSH 분비가 안 되겠죠. 그래서 갑상샘에서 티록신의 분비가 안 되는 이런 현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다가 되면 원인이 분비가 안 되는 현상으로, 그렇죠? 반대로 작용하는 음성 피드백이라는 거. 그래서 티록신이 과다시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전엽의 기능이 억제되고, 그러면 TRH와 TSH 분비가 감소가 되고, 그래서 티록신의 분비가 감소가 된다. 티록신의 분비 조절은 반응의 결과가 그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기관의 기능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음성 피드백이다 라고 한다.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호르몬의 대부분은 음성 피드백. 여기서 아까 그 분만 시 자궁 수축 호르몬인 옥시토신은 요거를 양성 피드백으로 작용을 합니다. 자, 뭐 그런 것까지 몰라도 되고, 지금 배우는 호르몬 대부분이 음성 피드백이고, 그 음성 피드백이라는 건 결과 원인을 억제하는 쪽으로 방향이 된다라는 거
자, 기억해 두십시오. 다음 페이지. 자, 기량작용이라는 거는 아까 교감, 부교감 할 때도 했습니다. 자, 같은 기관에 대해 두 가지 요인이 서로 반대로 작용해서 기관의 기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작용이다. 자, 인슐린과 글루카곤에 의한 혈당량의 조절이다.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 인슐린이 간에 가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을 합니다. 글리코젠은 녹말과 같은 다당류입니다. 다당류. 자, 근데 글루카곤이 분비가 되면 이게 또 마찬가지로 간으로 갑니다. 간으로 가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를 하는 이런 반응이 일어나죠. 그쵸? 인슐린이 분비되면은 글리코젠이 합성되고 글루카곤이 분비가 되면은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이런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하는 거 이걸 기량작용이라고 한다. 자, 배웠었죠? 뭐 카시토닌과 파라토르몬에 의한 칼슘 농도 조절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주시고 인슐린과 글루카곤 정도만 기억을 해주셔도 뭐 크게 무방합니다. 자, 혈당량은 혈액 속의 포도당의 양, 그쵸? 혈액 중에 포도당의 양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정상인의 혈당량은 혈액의 양 0.1%로 유지된다. 자, 혈당량 조절 과정, 고혈당일 때는 고혈당, 그 포도당이 혈액 중에 양이 많다라는 거겠죠. 인슐린이 분비가 되고 저혈당, 이거는 혈액 중에 포도당의 양이 작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그러면 글루카곤과 에피네프린, 즉 혈당량을 증가시켜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 그래서 혈당량을 조절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일종의 항상성 유지에 들어가는 거죠. 자, 고혈당, 혈액 중에 포도당의 양이 많습니다. 혈당량이 증가돼서 혈액 중에 포도당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걸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겠죠.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혈당량을 감소시켜주는 인슐린이 분비가 되어야 됩니다. 이 찾는 방법이에요. 아, 지금 혈당량이 많다. 그러면 혈당량을 감소시켜줘야 되니까 혈당량을 감소시켜주는 인슐린이 분비가 돼야 된다. 근데 그 인슐린은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분비가 된다. 그러니까 혈당량이 증가되면 이자의 베타세포가 자극이 돼서 인슐린이 분비가 하고 이 인슐린의 표적기관은 간입니다. 그래서 간으로 이동하죠.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전환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포에서 포도당의 흡수를 촉진한다. 자, 혈액 중에 돌아다니는 포도당의 양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에서 글리코젠을 합성을 하든지 아니면 혈액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에서 전부 다 흡수를 해버려요. 그러면 혈액 중에 있는 포도당이 줄어드니까 이렇게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 저혈당일 때는 혈당량을 증가시켜줘요. 혈당량이 지금 현재 감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럼 혈당량을 증가시켜줘야 되죠. 혈당량을 증가시켜주는 호르몬, 이자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글루카곤이 분비가 되죠. 뭐 다른 뭐 에피네프린 같은 게 분비될 수도 있고요. 자, 글루카곤이 분비가 되는데 이 글루카곤은 이자의 알파세포에서 분비가 됩니다. 혈당량이 감소되면 이자의 알파세포를 자극을 해서 글루카곤이 분비가 되고 요 표적기가 마찬가지로 간이죠. 간에 가서 저장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전환해서 혈액으로 방출해 합니다. 그러면 혈당량이 증가해지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죠. 이건 이제 호르몬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여기에 신경계도 같이 작용을 하면 어떤 반응을 하느냐? 혈당량이 감소가 되면 간 내에 시상하부가 자극이 되고 시상하부가 자극이 돼서 교감신경이 부신 속질을 자극합니다. 그럼 부신 속질에 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되겠죠. 그치? 에피네프린도 마찬가지로 혈당량을 증가시켜주는 호르몬이죠. 여기는 교감신경, 즉 자율신경계가 관여를 하죠. 간에 저장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에피네프린이 간으로 가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전환해서 혈액으로 방출해 혈당량을 증가시켜주는 겁니다. 그쵸? 자, 요 표를, 여기 있는 말을 그 밑에는 그림으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지금 혈중 포도당의 농도가 증가됐어요. 포도당의 혈중 농도가 증가됐다. 왜? 밥을 먹었으니까. 정상 혈당량에서 밥을 먹으면 그 우리가
이게 이제 그래프로 나오면 식사 후라고 식사라고 표시를 해줍니다. 그 이후에 증가되는 호르몬이 표시를 해줘요. 그러면 그거는 아 밥을 먹었으니까 혈중 포도당 양이 증가해서 그걸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이 분비돼서 그 인슐린이구나라고 우리가 파악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혈중 포도당 양이 증가하니까 이제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됩니다. 인슐린이 분비가 돼서 자, 인슐린이 간으로 가면 간에서 글리코젠으로 합성을 하고 포도당을 또 이게 체세포로 갑니다. 세포로 가서 이 체세포에서 포도당 흡수를 촉진을 합니다. 그럼 어찌 됐건 간에 혈액 중에 돌아다니는 혈중 포도당의 양을 감소시켜서 다시 정상 혈당량까지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인슐린을 너무 우리가 비만해져서 이 인슐린의 사용량이 너무 많아지면 우리가 그 인슐린을 더 이상 잘 만들어내지 못하죠. 그럼 걸리는 병이 당뇨병이 됩니다. 왜냐? 이렇게 포도당을 돌아다니는 놈을 없애지를 못해요. 계속 피 속에 돌아다니게끔 해주는 거죠. 왜냐면 포도당 농도를 감소시켜주는 호르몬은 인슐린밖에 없기 때문에 인슐린이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 중에 하나인 겁니다. 자, 반대로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하고 나면은 우리가 그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우리 에너지원은 대부분 포도당으로부터 가장 먼저 쓰죠. 운동을 하고 나면 혈중의 포도당 양이 감소가 돼요. 그럼 포도당 양이 감소되면 우리 몸은 포도당 양을 증가시켜주는 방향으로 움직이겠죠. 그러면 포도당 양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자에서 감지를 해서 그러면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을 분비해서 간에 가서 글리코젠을 다시 포도당으로 분해를 해서 혈액 중으로 분비를 하고 또 시상하부에서 교감신경을 자극을 해서 부신 속질을 자극이 돼갖고 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돼서 간에 가서 똑같이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전환시켜주는 이런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혈중 포도당의 농도를 증가시켜서 정상 혈당량으로 바꿔주는 이런 작용이 일어나는 것. 이런 것들이 항상성 유지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호르몬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인슐린이라는 호르몬, 베타세포,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 알파세포, 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은 부신 속질에서 분비되는데 교감신경하고도 관계가 있다라는 것까지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당뇨병은 혈당량이 비교적으로 높게, 비교적이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높게 유지되어서 오줌에 당이 섞여 나오는 질환이다. 원래는 오줌에서 다 걸러줘야 됩니다. 포도당을 100% 재흡수가 되어야죠. 근데 너무 양이 많다 보니까 100% 재흡수를 할 수 없어서 오줌으로 밖으로 빠져나오는 병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자에서 인슐린이 적정 수준으로 생산되지 못해서 당뇨병이 나타난다. 인슐린 분비 이상으로 당뇨병이 나타난다. 이거는 인슐린 주사를 통해서 치료가 가능하다. 그쵸? 인슐린이 부족하니까 생기는 거니까 인슐린을 넣어주면 되죠. 자, 간이나 체세포가 인슐린에 반응하지 못하면 혈당량이 정상 수준보다 높게 유지돼서 당뇨병이 나타난다. 이건 인슐린 작용의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는데도 이 인슐린이 간이나 체세포에서 혈당량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지를 못해요. 정상적인 작용을 못하는 거죠. 그럼 이럴 경우에는 인슐린을 주사한다고 하더라도 당뇨병이 치유될 수가 없죠. 그렇죠? 요 1번과 2번이 같은 당뇨병인데 치료 방법도 다르고 나타나는 증상은 당뇨병이라는 게 나타나지만 치료 방법이 다르다.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요런 당뇨병들이 있다 정도 기억을 해주세요. 자, 자료 돋보기. 인슐린과 글루카곤에 의한 혈당량 조절이다. 지금 여기 식사, 그쵸? 식사를 하면은 포도당의 양이 증가해주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식사를 한 후에 포도당의 양이 증가하고 나면은 그렇죠. 혈당량이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 뭐의 호르몬의 양이 증가해야 된다? 그렇죠. 혈당량을 낮춰주는 인슐린의 양이 증가가 돼야 되고 혈당량을 높여주는 글루카곤의 양은 감소가 돼야겠죠. 시험에 나올 때는 이런 거 이렇게 안 주죠. 그렇죠?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주고 기억이 어쩌고저쩌고, 니은이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풀 수 있는지 어떤 호르몬이
뭐 혈당량까지는 뭐 다 알고 있는 사실 그거에 의해서 풀어줘야 되니까 인슐린은 증가하고 글루카곤은 양이 감소한다. 그 표시된 게 또 요것도 같은 양이죠. 자, 이거는 운동 시작이죠. 운동 시작. 운동을 시작하면 혈당량이 감소하죠. 포도당의 양이 감소하니까 포도당 양을 늘려주는 방향으로 인슐린의 호르몬 양은 줄어들고 글루카곤의 양은 증가하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죠. 물론 마찬가지로 얘도 이 부분이 지워진 다음에 뭐 A, B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운동 시작이 아니라 식사라고 바꿔도 되고 여기가 식사가 아니라 여기를 운동이라고 바꿔도 됩니다.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물론 호르몬은 다르게 나타나겠지만 여러분들이 찾아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밑에 내용을 보면 식사 후에 음식물을 섭취하면 소장에서 포도당이 흡수되어서 혈당량이 증가합니다. 그럼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촉진이 되고요. 그럼 인슐린의 작용으로 간에서 글리코젠이 합성이 촉진되고 체세포에 포도당 흡수가 촉진돼서 혈당량을 낮춰준다. 자, 나 운동을 했습니다. 운동을 하고 나면 포도당이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죠. 포도당이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혈당량이 감소합니다. 자, 혈당량이 감소하고 이자의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 분비가 촉진이 됩니다. 왜? 혈당량을 다시 증가시켜줘야 되니까. 그리고 글루카곤의 작용으로 간에서 글리코젠의 분해가 촉진돼서 혈당량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글루카곤, 글리코젠 좀 헷갈리죠? 그래도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작용하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기량작용으로 혈당량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게끔 조절해주는 역할을 한다. 자, 여기까지 이제 혈당량 조절에 대해서 항상성 유지에 알아봤고, 이제 체온 조절입니다. 체온 조절. 체온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체온이 36.5도인데, 여기서 40도 이상의 체온이 된다든지, 아니면 체온이 뭐 33도, 막 34도 이렇게 떨어진다면, 우리 생명에 굉장히 위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원 동물, 항상 체온이 일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체온은 항상 일정한 상태로 유지를 시켜줘야 되죠. 이것도 항상성 유지에 들어갑니다. 자, 체온 조절도 호르몬과 자율신경의 작용으로 자율신경,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얘기하는 거죠. 열 생산량, 열을 만들어내는 양과 열 방출량, 몸 밖으로 열을 뺏기는 게 방출량입니다. 자, 여기서 체온 조절에서는 생산량과 열 방출량에 관계된 거 서로 구분해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추울 때는 당연히 우리가 추우면 체온을 높이는 과정으로 가겠죠. 그쵸? 그럼 열 생산량, 열을 만들어내는 양이 증가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근육 수축과 떨림의 증가, 교감신경이 흥분이 돼갖고 에피네프린이 분비가 증가가 됩니다. 에피네프린 분비가 증가되니까 혈당량 증가, 이건 계속 했었죠. 그리고 심장박동이 촉진이 된다. 그 다음에 티록신 분비가 증가가 된다. 티록신 이건 호르몬이죠. 간과 근육에서 세포에 물질 대사가 촉진이 된다. 호흡 같은 물질 대사가 촉진이 돼서 우리의 체온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열 방출량은 감소시켜야 된다. 우리가 추우니까 체온을 높여줘야 돼요. 그럼 외부로 열을 뺏기는 양이 줄어들어야겠죠. 그러면 교감신경이 작용을 해서 피부 근처의 혈관을 수축을 합니다. 그래서 피부 가까이 흐르는 혈액의 양을 감소해서 접촉하는 면적을 줄여서 외부로 열을 더 적게 뺏기기 위한 과정이죠. 자, 추울 때는 이런 작용들. 자, 여기서 호르몬에 대한 건 티록신 호르몬이죠. 그 다음에 에피네프린 호르몬이고요. 그 다음에 자율신경계 교감신경이 작용을 한다. 자, 그 다음에 더울 때는 우리 체온을 낮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열 만들어내는 양을 줄여야 되고 열을 밖으로 빼내는 양을 많이 늘려야 되겠죠. 자, 열 생산량을 감소시키려면 티록신, 이 호흡하는 거니까 호흡량을 줄여야겠죠. 티록신 분비가 감소돼서 물질 대사가 억제가 되고 열 방출량 증가는 교감신경이 완화됩니다. 그래서 피부 근처 혈관이 확장돼. 피부가 붉어진다. 우리가 더우면 막 열이 올라오면 피부가 붉어지는 이유가 그래서 나타나겠죠. 그리고 땀 분비 증가가 된다. 땀 분비 증가가 된다.
자, 여기 지금 보면 이게 우리가 추울 때 교감신경이 작용을 해갖고 뭐 에피네프린 분비가 되고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이 되고 한다고. 더울 때는 부교감신경이 작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더울 때도 교감신경이 작용하지 않는다, 완화된다라는 건. 추울 때는 교감신경이 작용한다, 요 정도로 구분을 해두시면 좀 더 기억하기가 쉽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밑에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저온 자극, 저온이 자극된다, 춥다는 거죠. 그쵸? 저온 자극이 피부로 돼서 감각신경이 가서 간내의 시상하부에서 춥다는 걸 보냅니다. 그러면 간내의 시상하부가 교감신경 작용을 강화시켜 줍니다. 교감신경 작용을 강화시켜 갖고 피부 근처의 혈관을 수축시켜 줍니다. 피부 근처의 혈관을 수축시켜 주면서 열을 밖으로 뺏기는 열 방출량을 감소시켜 주는 거죠. 그쵸? 그리고 뇌하수체 전엽에서 TSH가 증가가 되고, 이게 갑상샘으로 가서 갑상샘을 자극해서 티록신을 분비가 합니다. 티록신이 분비돼서 간이나 근육 같은 데 가서 물질 대사를 촉진하면서 열 생산량을 증가시켜주는 이런 반응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고온 자극이 옵니다. 우리 몸이 더운 거죠. 고온 자극이 오면 피부에서 받아들여서 감각신경을 통해서 시상하부가 먼저 받아들이면 이 시상하부에서 교감신경의 작용을 완화시켜줘요. 그러면서 피부 근처 혈관을 확장시켜 주니까 열 방출량을 증가시켜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뇌하수체 전엽에 자극이 오면 뇌하수체 전엽에서 TSH의 분비를 감소시켜 줍니다. 그럼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이 감소되니까 갑상샘을 자극하지 않아서 티록신 분비의 양이 감소가 되겠죠. 티록신 분비의 양이 감소가 되니까 물질 대사가 억제돼서 열 생산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몸이 정상 체온을 유지할 수 있게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들어가서 문제가 이걸 응용해서 나오더라도 이걸 전부 다 응용해서 풀어줄 수 있게끔 요 사항들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혈당량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체온에 대한 항상성 유지에 대해서 지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뒤에 나오는 거, 우리 몸의 농도 조절, 삼투압 조절, 뭐 이런 것 같은 맥락이지만 요 세 가지 사항의 시험에서 거의 요 셋 중에 하나가 나오니까 꼭 잘 기억을 해두시고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삼투압 조절, 삼투압 유지다, 혈장, 혈액이죠. 삼투압은 수분과 무기염류의 재흡수 및 배설량을 조절함으로써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우리 혈액에 어떤 다른 물질, 물의 양이라든지 아니면 물속에 녹아있는 물질의 양을 조절해갖고 혈액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준다. 삼투압 유지는 농도 유지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삼투압 조절, 수분량을 조절한다. 자, 이거는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항이뇨 호르몬에 의해서 ADH라고 하는 항이뇨 호르몬에 의해서 조절이 되고요. 이 항이뇨 호르몬의 표적 기관은 콩팥입니다. 콩팥에서 수분의 재흡수량을 조절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혈장 삼투압이 높아요. 그러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지? 혈장 삼투압을 낮추는 방향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뭘 통해서? 수분을 통해서 농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자, 체내 수분량이 감소가 돼요. 체내 수분량이 감소되니까 상대적으로 농도가 높아지죠. 그쵸? 농도가 높아진 걸 삼투압이 증가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혈장 삼투압 증가, 혈장의 농도가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 뇌하수체 후엽에서 항이뇨 호르몬을 분비를 해요. 자, 항이뇨 호르몬이 수분을 재흡수하는 거니까 혈장 삼투압이 증가했다는 건, 농도가 증가했다는 건 수분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요 맥락을 기억해야 돼요. 수분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수분을 재흡수하는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혈액기관이 콩팥으로 가서 수분을 재흡수합니다. 수분을 재흡수하니까 혈액의 양은 증가가 되죠. 혈액의 양이 증가가 되니까 혈액의 양이 증가되는데 뭐가 많아져서 증가가 되는 거죠? 그렇죠. 물의 양이 많아지면서 증가되니까 혈장 삼투압이 감소가 된다. 즉 혈장의 농도가 감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오줌의 양은 감소가 되겠죠. 그쵸? 혈액량이 증가하는 대신 왜? 물이 오줌으로 나갈 걸 혈액으로 재흡수했기 때문에 오줌량은 감소하고 혈액의 양은 증가하는 결과가 되겠죠. 자, 혈장 삼투압이 낮으면 이건 또 혈장 삼투압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일어나겠죠. 체내 수분량이 증가를 해요. 뭐 물 같은 거라든지 수박 같은 걸 먹으면 체내 수분량이 증가합니다. 그럼 물의 양이 많아지니까 상대적으로 삼투압이 감소하죠. 농도가 감소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뇌하체 후엽에서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가 감소돼야 됩니다. 분비가 안 돼야겠죠. 왜? 물이 많은데 물을 더 흡수하면 큰일 나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가 안 되니까 콩팥에서 수분의 재흡수가 억제가 되고 수분의 재흡수가 억제되니까 그냥 물이 재흡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오줌으로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늘고 대신 흡수되는 양이 없으니까 혈액의 물의 양이 감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혈장 삼투압을 증가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고혈압 환자가 짠 걸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짠 걸 먹어서 뭐 소금을 먹으니까 소금이 고혈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 그 짜게 먹으면 우리 그 체내 혈장 삼투압이 높아져요. 그쵸? 설탕이 아니 소금의 양이 많아지니까 물의 양이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농도가 증가하는 결과가 생깁니다. 이건 물하고 관계없이. 그럼 혈장 삼투압이 증가되면 이걸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물을 흡수하죠. 가뜩이나 혈압이 높습니다. 혈관이 어느 정도 막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혈압이 높은데 여기에 물까지 흡수해서 혈액 중에 넣어줘요. 혈관 속으로 넣어줘. 그럼 혈액의 양이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그렇죠. 약한 부분에 피가 혈관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환자들이 짜게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에서부터 오는 거죠. 자, 어쨌든 혈장 삼투압이 높을 때, 낮을 때 이렇게 우리가 혈장 삼투압을 맞춰주는 항상성 조절 현상, 항상성 유지 현상이 나타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그림으로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땀을 많이 흘리거나 짠 음식을 먹으면 삼투압이 높아집니다. 자, 삼투압이 높아지면 간내 시상하부가 이걸 인지를 해서 뇌하체 후엽에서 항인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분비가 증가되죠. 그래서 콩팥으로 가서 콩팥에서 수분의 재흡수가 일어납니다. 수분의 재흡수는 세뇨관과 콩팥의 세뇨관과 모세혈관 사이에서 일어나는 과정이 됩니다. 재흡수는 세뇨관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자, 우리가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은 삼투압이 낮아집니다. 농도가 낮아지면 시상하부에서 감지를 해갖고 뇌하체 훈엽에서 항인 호르몬의 분비를 감소시켜 줍니다. 그러면 수분의 재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삼투압이 증가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끔 되겠죠. 자, 이거 뭐 수분량 조절에 따른 삼투압 조절 과정이고 이게 이제 그림으로 보면 제일 간단하게 여기 나와 있지만 실제로 문제로 나올 때는 여기 요 부분이 가장 어렵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관계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밑에 항인효 호르몬에 의한 혈장 삼투압 조절이다. 자, 지금 여기는 항인효 호르몬의 농도고 여기는 혈장 삼투압입니다. 자, X축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혈장 삼투압이 높아지면 혈장 삼투압이 어느 정상치까지는 항인효 호르몬이 유지가 되지만 혈장 삼투압이 높아지면 항인효 호르몬의 농도도 올라간다라는 거. 그쵸? 그래서 수분이 재흡수된다라는 거,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자, 항인효 호르몬, 뇌하체 후엽에서 분비돼서 콩팥에서 수분의 재흡수를 촉진하는 작용은 오줌의 양을 감소시키고 혈장 삼투압이 정상치보다 높으면 항인효 호르몬이 농도가 증가한다. 콩팥에서 수분 재흡수가 증가해서 오줌의 양이 감소한다. 수분 재흡수량의 증가로 혈액량이 증가하면 혈장 삼투압은 낮아진다. 혈액량의 증가로 혈압이 높아진다. 혈액량이 증가된다. 그러면 피 속으로 물이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쵸? 수분량이 재흡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혈압이 높아지게 된다라는 거죠. 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요 과정들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무기염류량, 나트륨 양의 조절이다. 부신 겉질에서 분비되는
알도스테론에 의해서 콩팥에서 나트륨의 재흡수가 조절이 된다. 자, 혈장 삼투압이 높습니다. 혈장 삼투압을 낮춰주는 방향으로 일어나야겠죠. 자, 이거는 나트륨 양이 과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신 겉질에서 알데스테론 분비가 감소가 되고 콩팥에서 나트륨의 재흡수를 억제를 하는 겁니다. 그쵸? 자, 혈장 삼투압이 높다는 건 농도가 높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농도가 높으니까 나트륨의 양이 감소가 돼야겠죠. 그럼 나트륨의 재흡수를 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만 생각하면 쉽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랑 관계되는 호르몬이 뭔지, 그게 어디에서 분비되는지, 요런 호르몬에 대한 것들만 잘 암기를 해주시면 뭐 이 항상성 유지 찾아내는 거는 뭐 굉장히 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줌으로 배설되는 나트륨 양이 증가된다. 왜? 콩팥에서 나트륨 이온의 흡수가 억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체액의 나트륨 양이 감소가 된다. 혈장 삼투압이 감소가 되고 혈장 삼투압이 낮을 때는 반대겠죠. 나트륨 이온의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분비가 증가가 됩니다. 자, 알도스테론이라는 거는 나트륨 이온의 재흡수를 촉진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나트륨 이온의 재흡수가 촉진되니까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혈장 삼투압이 증가하는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거 뭐 여러 가지 뭐 어디서 어떤 호르몬을 이용해서 항상성 유지가 나오든 간에 그 호르몬의 역할들, 기능들을 잘 기억을 하고 계시면은 이 항상성 조절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쉽게 문제를 풀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옆에 개념 짚어보기 풀어보고 채점해 주세요. 자, 1번 호르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건 X로 표시하시오. 자, 내분비샘에서 생성되는 혈액으로 내분비샘에서 생성되어서 혈액으로 직접 분비가 된다. 맞죠? 자, 미량으로 아주 적은 양으로 조절이 가능하고 분비량이 정상보다 많거나 적으면 과다증이나 결핍증이 나타납니다. 맞습니다. 하나의 호르몬은 체내 모든 세포에 작용해서 항상성을 유지한다. 모든 세포가 아니라 관계되는 표적 기관에 있는 표적 세포에만 작용을 하는 거죠. 그렇죠? 틀립니다. 자, 말단 비대증은 생장 호르몬 분비 과다죠, 과다증입니다. 결핍이 아니라 X가 되겠습니다. X. 자, 이번에 뇌하수체, 자, 호르몬. 일단 호르몬으로 먼저 봅시다. 티록신은 갑상샘에서 분비되고요. 인슐린은 베타세포고요. 에피네프린은 부신 속질이고요. 생장 호르몬은 뇌하수체 전엽이 되겠죠. 그 다음에 티록신이 하는 역할은 물질 대사 촉진이고 인슐린은 혈당량을 감소시켜 주는 거고 에피네프린은 혈당량을 증가시켜 주는 거고 생장 호르몬은 생장을 촉진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3번은 내분비계와 신경계를 비교한 겁니다. 기억에 들어가는 건 자, 호르몬의 전달 매체는 혈액이죠, 혈액. 자, 신경의 전달 속도는 빠름이죠, 빠름. 그 다음에 내분비계의 작용 범위는 넓음입니다. 넓음. 자, 4번. 티록신이 과다하게 분비되면 뇌와 수체 전엽에서 TSH의 분비가 증가된다. 티록신이 과다하게 분비되면 티록신의 양을 줄여주는 역할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갑상생 자극 호르몬의 양도 감소가 돼야겠죠. 그렇죠? 증가한다. 잘못됐습니다. 감소해야 됩니다. 자, 혈당량이 높아지면 인슐린은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전환하는 작용을 한다. 맞고요. 이런 표적기관들도 조심해서 봐줘야 됩니다. 혈당량이 낮아지면 글루카곤 분비가 감소한다.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증가시켜주는 호르몬입니다. 그럼 혈당량이 낮아지면 혈당량을 증가시켜야 되기 때문에 글루카곤의 양이 분비가 증가돼야겠죠. 자, 추울 때 우리 몸은 열 생산량은 증가시키고 열 만들어내는 양은 증가하고 열 방출량은 감소시킨다. 열을 뺏기는 양은 감소시킨다. 이거 당연히 맞죠? 그렇죠? 지금 여기 선생님이 증가한다라고 하고 감소가 틀렸다 그러고 동그라미 있네요. 이건 X입니다. X. 5번. 체내 수분량이 부족하면 혈장 삼투압이 높아지므로 항인효 호르몬 분비가 감소한다.
자, 수분량이 부족하면 수분을 재흡수해야 되니까 항인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해야겠죠. 그쵸? 이 틀린 겁니다. X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